토트넘이 웨스트햄전을 치른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 1시 반에 뉴캐슬과 토트넘의 경기가 있는데, 사실 뉴캐슬도 마찬가지고 토트넘도 마찬가지고 채 3일을 쉬지 못하고 경기가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는 아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경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난 경기를 봤을 때 토트넘 자체가 60분 70분 대부터 굉장히 지쳐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후반전에 역전을 당하면서 패배를 하는 패턴이 웨스트햄전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매 경기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이번 경기는 뉴캐슬도 그렇고 사실은 토트넘도 그렇고 체력적인 관리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얼마나 잘 쉬었냐 이것도 있겠지만, 여기에 더해서 경기 중에 경기의 완급 조절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토트넘과 뉴캐슬이 이번 라운드에서 에버튼에게 뉴캐슬은 3대0 패배, 그리고 토트넘은 웨스트햄에게 2대1 패배를 당했어요. 근데 이 두 팀이 약간 비슷합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는 백업 멤버가 부족하고 그리고 부상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하는 데 불구하고 최근에 몇 경기 동안 선발 라인업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좀 떨어지면서 에버튼전에 완전히 체력이 바닥난 모습을 보여줬고, 토트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부상자도 많고 스쿼드의 두께도 얇은 상태에서 거의 주전 멤버로만 경기를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 두 팀의 공통점이 여기에 또 있습니다. 둘 다 공격적인 압박을 좋아하는 팀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에디 하우, 이 두 감독이 과연 본인의 전술을 얼만큼 활용할 것이냐, 이 경기에서 본인들의 전술을 100% 발휘하기가 힘든 상태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본인들의 전술을 내려놓고 완급 조절을 할 수 있느냐가 이번 경기에 두 팀에게 가장 중요하겠죠. 특히나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수비 라인을 매우 높게 끌어올려서 공격적인 압박을 전개를 할 거고요. 뉴캐슬 같은 경우도 뉴캐슬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뉴캐슬은 기본적으로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빠르게 달려나가고요. 그리고 앞쪽에서 떨어지는 세컨볼을 위해서 라인을 과감하게 올리는 게 뉴캐슬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팀이 라인을 매우 높인 상태에서 아주 좁은 공간에서 압박이 이루어지고 중원 싸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런데 이러한 전술에서는 토트넘도 마찬가지고 뉴캐슬도 마찬가지고 체력적인 부담이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승리를 하지 못했던 경기를 생각을 해보면요, 첼시, 울버햄튼, 아스톤 빌라, 맨시티, 웨스트햄, 요 5경기가 모두 선제골은 넣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경기력이 매우 좋았어요. 저도 라이브를 통해서 경기를 보다 보니까 라이브를 보면 다들 반응이 비슷합니다. 초반에 토트넘이 오늘도 너무 잘한다, 참 공격적이다, 상대를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주는구나 라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선수들의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마지막 한 60분, 70분으로 넘어가면 토트넘이 밀리는 흐름이 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약간 무기력하게 역전을 당하는 흐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울버햄튼전도 역전패를 당했고요, 경기 막판에. 아스톤 빌라전도 결국에는 후반전에 역전을 당했죠. 그리고 맨시티전은 어떻게든 동점을 만들긴 했지만 역전을 당했던 경기입니다. 그리고 웨스트햄전도 후반전에 많이 지친 기색을 보여주면서 역전을 당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토트넘이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경기도 전방 압박을 초반에는 강력하게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뉴캐슬의 수비 라인이 볼을 가졌을 때 모든 선수들이 올라와서 강력하게 압박을 하겠죠. 근데 이 압박을 뉴캐슬 입장에서는 전반전만 견뎌내면, 초반만 견뎌내면 아마 토트넘의 후방이 약간은 허술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저도 직관을 가서 경기를 보긴 했지만 토트넘의 전방 압박이 시즌 초반보다 확연하게 떨어져 있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방 압박을 해도 초반에는 전방 압박이 잘 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많은 선수들이 체력이 떨어지는 순간 편안하게 상대팀들이 볼을 주고받다가 라인이 올라왔을 때 뒷공간으로 한 번의 패스를 보내주면서 토트넘의 뒷공간이 무너질 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트넘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를 90분 동안 모든 시간과 모든 환경에서 압박을 한다 라는 것이 아니라 90분 동안 본인들이 자신이 있는 전반전 내지는 전반전 30분, 이렇게 경기 초반에 본인들의 압박 전술로 경기 흐름을 가져오고 거기서 한 골이나 두 골을 만들어낸다 라고 했으면,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는 완급 조절을 하면서 수비 라인을 내릴 때도 있고 조금 더 역습 찬스를 만들어가는
흐름을 가져갈 때도 있고 이러한 이제 순간들을 중간중간 넣어놓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거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얼마나 많이 완급 조절을 할 것이냐 이건 이제 아마 감독의 선택이긴 하겠지만 지금 5경기 동안 승리가 없다는 건 분명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과 5경기 전에는 리그 1위에서 지금 6위 맨유와 승점이 똑같잖아요. 5경기 동안 계속 미끄러지니까 계속 순위가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것도 없고 승점을 어떻게든 가져와야 되는 경기라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본인의 전술만 고집하면 이 경기를 잡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계속 공격을 한다면 뉴캐슬은 오히려 토트넘을 상대로 경기를 하기가 매우 편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뉴캐슬 같은 경우는 토트넘보다 더 직선적인 팀입니다. 짧게 풀어나갈 때는 짧게 풀어나가지만 짧게 풀어나가는 것이 안 되면 길게 볼을 걷어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트리피어라는 아주 롱킥이 좋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산미들의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나오는 조엘링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뉴캐슬이 공격을 전개할 때 어떠한 형태가 되냐면 트리피어가 볼을 잡았을 때 앞쪽에 있는 이삭 그리고 조엘링톤이 한 칸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조엘링톤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가 원래는 공격수였기 때문에 그리고 체력 조건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미드필더지만 공격할 때는 공격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엘링톤이 올라갈 때 순간적으로 투톱이 되면서 한 번에 롱킥을 때려놓죠. 그리고 때려놨을 때 조엘링톤이 뭐 상대 수비수랑 제공권 싸움을 하든 아니면 상대 미드필더 아마 이 토트넘과의 싸움에서는 사르랑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호이비에르랑 붙을 수도 있는데 한 번에 올라갔을 때 제공권 싸움을 한 다음에 떨어지는 볼을 이제 이삭이라던가 알미론, 뭐 기마랑이스 아니면 뭐 왼쪽에 있는 고든 이런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달려오면서 조엘링톤의 밑으로 모여들어요. 그래서 이 세컨볼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 전술도 어쨌든 뉴캐슬이 기동력이 좋아야 되는 전술이고 체력이 좋아야 되는 전술이지만 토트넘보다는 조금 더 직선적인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토트넘이 체력도 안 되는데 어설프게 라인을 올리고 어설프게 전방 압박을 하는 순간 뉴캐슬은 무리하게 여기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조엘링톤 쪽으로 볼을 길게 걷어내고 일단은 롱킥이 나간다는 것은 조엘링톤이 달려가면서 싸워준다는 거기 때문에 달려가면서 싸워준다는 뜻은 자연스럽게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넓은 뒷공간을 가지고 있을 때 뒤로 물러난다는 뜻이죠. 뒤로 물러나면 자연스럽게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인 사이의 간격을 좁게 만드는 것도 사실은 체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체력이 안 된다는 게 웨스트햄전을 봐도 웨스트햄의 공격이 그렇게 매섭지도 않았어요. 보엔에게 한 번의 패스를 보내줬는데 보엔이 그 볼을 잡아내고 그런데 보엔이 그 볼을 잡아냈을 때 토트넘의 미드필더들이 빨리 못 내려오니까 결국에는 슈팅을 허용하고 거기서 득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격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어설프게 올라왔다가 뉴캐슬의 한 번의 롱패스 전략 그 다음에 이 떨어지는 세컨볼을 토트넘이 체력이 부족해서 다가오지 못한다면 이때 고든, 알미론 이런 선수들이 이 공간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편안하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뭐 당연하게도 좌우 측면에 알미론과 고든 아주 빠른 선수들이 2명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토트넘이 수비 라인이 올라왔을 때 뒷공간으로 계속 뛰어 들어갈 텐데 이 스피드를 과연 제어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토트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뉴캐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뉴캐슬도 어쨌든 이렇게 롱킥을 하고 빠르게 달려가는 것이 체력이 돼야 되는데 뉴캐슬도 지금 체력 자체가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도 뉴캐슬의 이러한 점을 잘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에버튼과 뉴캐슬의 경기를 봐도 뉴캐슬이 라인을 약간 올리다가 압박이 안 돼서 마치 토트넘처럼 체력이 안 되니까 라인이 올라왔다가 뒷공간이 열리면서 실점을 하고 이런 패턴으로 3골을 먹혔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토트넘도 이러한 점을 역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야죠. 뉴캐슬이 앞쪽에 있는 이삭과 조엘링톤을 향해서 한 번에 롱킥을 때려놓고 떨어지는 세컨볼을 가져오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라인을 많이 올리거든요. 그리고 이 세컨볼 싸움을 뉴캐슬이 체력이 떨어졌을 때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세컨볼을 약간 기다렸다가 가져올 수 있는 체력을 토트넘이 90분 내내 비축해 놓는다면 여기서 세컨볼을 토트넘이 가져오고 뉴캐슬이 세컨볼을 위해서 올라왔을 때 오히려 그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 뭐 브레넌 존슨 이런 선수들에게 한 번의 패스가 들어가면 오히려 뉴캐슬의 뒷공간을 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를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트넘도 그렇고 뉴캐슬도 그렇고 서로가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감독들이 라인을 올리는 전술을 또 좋아해요. 전방 압박하는 전술도 좋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팀이 체력적인 안배를 90분 동안 어느 팀이 더 잘하느냐, 이 완급 조절을 잘하면서 본인들의 압박 전술을 발휘할 때는 발휘를 하고, 그리고 상대가 지치기를 기다리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들의 컨셉과는 맞지 않더라도 오히려 상대가 올라오게끔 만들고 지쳐있을 때 뒷공간을 노리는 이러한 전술적인 타협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토트넘 입장에서 봤을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사실은 토트넘에 와서 너무나도 좋은 공격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축구의 모습을 잘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컨셉적인 부분들이 확고해서 좋은데 너무 확고하다 보니까 약간은 고집으로 좀 변질되는 것도 있다. 이거는 사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문제점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 감독이 요코하마 시절부터 셀틱 그리고 토트넘에 이르기까지 과거에도 똑같았습니다. 본인의 전술을 굽히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좋았을 때는 엄청 좋은데 안 좋았을 때는 또 엄청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사실 토트넘은 이게 성적이 제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 구단인데 너무 기복이 심하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번 경기를 기점으로 얼마나 이 본인들의 체력적인 상태라던가 그리고 한 시즌 내내 본인의 그 강력한 전술이 이루어지기에는 약간 어렵다. 그것을 깨닫고 어느 정도 이제 완급 조절을 할 수 있느냐, 이러한 것들이 이번 경기에서는 무조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만약에 이번 경기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런 거 없이 경기를 시작하는 1분부터 경기가 끝나는 90분까지 압박을 계속하고 싶다라는 컨셉으로 나온다면 아마 이번 뉴캐슬전도 승점을 가져오기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 하고요.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번 경기는 본인들의 그 확고한 전술적인 철학을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이제 덜 압박을 하는 컨셉으로 나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